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관리론 이범웅입니다. 이번 주차는 12주차고요. 지난 11주차에서는 그 부동산 시장과 경제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정부 개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자산관리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계획의 의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목표 분석, 그리고 지역 및 근림 분석, 부동산 자산 분석, 시장 분석, 대안 분석, 재무 분석, 그리고 결론 및 제안,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관리 계획은 이제 부동산 소유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재무적, 운영 상태, 그리고 경쟁 요인을 분석해서 기존 자산의 유지, 보수 또는 개량, 재투자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이제 부동산 자산이 최고 최선의 이용 상태가 되도록 유지 보수 또는 개량, 재투자 등을 통해서 관리 업무 및 재무적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획을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평가론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제 최유효 이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최고 최선의 이용 또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됐을 때 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안 중에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하고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 적절히 지지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된 것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좀 정의가 길기도 한데요. 최고 최선의 이용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두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 같으면 이제 현재 부동산 자산의 상태가 소유자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이제 판정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소유자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자산 관리자 입장에서 물리적, 재무적 상태 및 운영의 변화를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좀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 및 근린 지역이라든지 개별 부동산, 소유자의 목표에 대한 분석 등이 이제 선행이 돼야 하는데요. 이런 분석을 기초로 해가지고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현재와 미래 예상되는 뭐 경기 순환하에서 실현 가능한 예산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석이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데요. 규제에서는 6단계로 걸쳐가지고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지역 및 근림 분석, 두 번째 단계는 부동산 자산 분석, 세 번째 단계는 시장 분석, 네 번째 단계 대안 분석, 다섯 번째 단계 재무 분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역 및 근리 분석에서는 그 거시적 접근으로서의 지역 분석과 함께 미시적 접근으로서의 근림 분석 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두 지역 분석과 근림 분석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석을 함께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동산 자산 분석에서는 이제 그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뭐 토지 분석, 건물 분석, 임대차 분석, 관리 상태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시장 분석은 이제 시장 권역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안 분석에서 이제 해당 부동산,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되겠죠. 운용 및 구조의 변화가 그리고 자산 사용의 변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는 것이고요. 재무 분석에서 이제 해당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수익률과 위험을 평가하는 그런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단계 분석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소유자의 목표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목표 분석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소유자의 목표는 그 개인이냐, 법인이냐, 또는 신탁회사냐, 정부 기관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법인 소유자의 목표 같으면 법인은 이제 투자 수익을 획득하거나 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투자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소유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나 신디케이트의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요. 이때 그 법인 소유자의 목표는 수익 실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관리자는 임대 수입과 함께 투자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자본 이득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뭐 물론 추구를 하겠죠. 근데 거기다가 또 법인세 절감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소유한 부동산이 감가상각된다든지 또는 뭐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그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대출금의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용이 이제 늘어나죠. 그러면 법인세가 아무래도 이제 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임대소득과 자본이득 추구하면서 동시에 법인세 절감까지도 추구하는 것이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목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탁기관, 그러니까 신탁회사의 입장에서 목표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신탁자산을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수익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대행 방식으로 이제 그 부동산 자산 관리의 신탁 방식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지 수탁기관, 그러니까 신탁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자에게 적정한 수익률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탁받은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 관리에 대한 그 장기적인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일정 수익과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그런 관리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자산 관리자는 개인 소유자의 자기 자본 그리고 부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보유 또는 처분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요. 소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로부터 연간 부동산 관련 세금 그리고 부채 상환액, 보험료 뭐 이런 자료를 취득해 가지고 시장 분석하고 부동산 자산 해당 부동산 자산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자산 관리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기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부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적이 그 국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 또는 특정 부동산의 가치 보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저소득층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인이냐, 수탁기관이냐 또는 개인이냐, 정부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소유자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같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냐, 어떤 형태냐에 따라 왜 보유를 하는지 그 이유에 따라 가지고 또 소유자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갖다 입안을 할 때 필요한 다양한 분석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 지역 및 근린 분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하위 시장 또는 뭐 하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관리자는 그 자산 소유자를 위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 분석 그리고 근린 분석을 하고요. 특정한 입지의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역에 대한 광역 정보를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세부적인 정보와 통합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에 대한 광역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지역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세부적인 정보를 통해서 근린 분석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세부적인 용도, 세부적인 정보에는 뭐 토지 용도 그리고 교통과 편의 시설의 접근성, 그리고 근린 지역의 위락 시설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 경제 기반과 수요와 공급의 추세 뭐 이런 것들까지도 세부 정보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지역 분석은 그 의미를 보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분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 인구적인 특성,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좀 더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역 분석의 내용은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인구 통계와 추세, 해당 지역의 평균 소득 또는 중위 소득과 고용, 해당 지역의 경제 활동과 경제 기반 및 미래의 지역 경제 전망,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추세, 해당 지역의 교통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분석의 어떤 대상 또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분석은 왜 중요할까?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산업용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뭐 비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익성 부동산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역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뭐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회 요소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지 그 여부를 갖다 결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경기 변화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익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역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근린 분석이 있는데요. 근린 분석은 그 의미를 찾아보면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인구와 부동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그 근린 지역의 환경을 파악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최적 소득 또는 뭐 적정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린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 자산에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뭐 인구, 경제적 요인, 그리고 자산의 유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린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근린 분석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계를 획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물적 조사를 하고 세 번째 자료 분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근린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경계 획정은 해당 부동산 자산의 근린 지역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보면 자연적 환경 또는 뭐 구조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뭐 그것들 말고도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경계를 획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물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근린 상가라든지 교통의 편의성 뭐 이런 것과 같은 근린 지역의 물적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제 자료 분석이 있는데요. 자료 분석은 뭐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뭐 평가하는 것 여기까지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근린 지역의 소득 수준, 그다음에 인구수, 가구수, 임대료, 자산 가격 등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인구와 경제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근린 분석 과정에서 좀 중요한 그 평가 요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린 분석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와 토지 용도가 있고요. 두 번째 교통과 편의시설, 그 세 번째 지역 경제, 그리고 네 번째 수요 공급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근린 분석을 좀 더 정밀하게 또는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계와 토지 용도를 갖다 살펴보면요. 근린 지역은 이제 그 경계를 획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공통적인 인구 특성 그리고 토지 이형을 보이는 지역으로 획정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호수, 강, 산 등의 자연적인 지형과 옹벽, 고속도로, 철도 등의 인공 구조물을 통해 가지고 경계를 획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교통을 갖다가 저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심리적, 사회적인 장벽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경계가 있는 경우, 뭐 자연적인 지형이나 인공 구조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근린 지역의 경계를 획정을 합니다. 근데 명백한 경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면적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유사한 인구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하나의 근린 지역의 경계로 이제 획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린 지역의 경계가 획정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지역 발전에 저해를 미치는 요인, 지역 발전에 좀 어렵게 하는 요인, 그리고 뭐 지역 지구제 등의 제한 사항 또는 뭐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주 토지 이용 규제상 산업 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 건설이 그곳에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그 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 건설이 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특정 지역에 산업용지 개발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근처에 있는 주거 지역의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말 지역 정말 규제라든지 제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잘 파악을 해야지 경기와 정말 정확하게 근린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통과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도로 상황이라든지 교량의 개통 또는 폐쇄, 새로운 도로의 개설 등의 교통에 따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주차 공간 등의 그 편의시설도 이제 부동산 자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직원과 고객을 위한 주차 공간의 확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뭐 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지역 경제를 갖다가 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 경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뭐 해당 지역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것을 보통 이제 지역의 경제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역의 경제 기반은 몇 개의 업종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 산업에 기반을 두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이 단일 업종으로 그 지역의 경제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해당 부문이 또는 해당 업종이 쇠퇴하는 경우에 지역 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뭐 거제 같으면 이제 거제시 같으면은 조선 사업에 의해서 이제 지역 경제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조선 산업이 좀 호경기일 때는 그때는 이제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선 사업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면 그 지역 경제 자체가 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정한 지역의 어떤 산업 부문이 전체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입지성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줄임말로 L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14페이지, 114쪽에 윗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수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Q는 NMI 오버 NM 오버 NI 오버 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있는 NMI라고 하는 거, 요것은 이제 도시 M에서 M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또는 뭐 M번째 도시에서 산업 I번째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이고요. 그다음에 NM은 도시 M에서 그러니까 M번째 도시에서 모든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분자를 갖다 해석해 보면은 도시 M에서 산업 I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모에 보시면 NI가 있는데 NI는 국가 전체에서 산업 I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 그리고 N은 국가 전체에서 모든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분모는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산업 I의 비중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같이 해석을 해보면은 도시 M에서 산업 I의 비중이 전국에서 산업 I의 비중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 살펴보는 척도가 입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입지상 LQ라고 하는 놈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LQ가 1보다 크다, 입지상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 또는 국가 전체보다 더 많음을 의미하고요. 1보다 적으면은 더 적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LQ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업의 그 지역 경제가 좀 이렇게 좀 휘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의 관계도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임대차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점유율이라든지 공실률에 의해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대 수요와 공급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과 공실률 현황뿐만이 아니라 점유율과 공실률의 추세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근린 분석은 지역 분석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역 분석과 근린 분석을 함께 수행해 가지고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역 및 근린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하는 것은 이제 해당 부동산,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갖다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임대 가능 공간, 공용 면적, 건축 디자인, 전반적인 물리적 상태, 그리고 최근 운영과 관련된 요소 등을 면밀히 검사해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자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제 표준적인 어떤 공간의 최적 임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지만 대상 부동산의 속성 그리고 주변 부동산의
상대적 경쟁력 및 단점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분석은 이제 크게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임대차, 그리고 관리 상황 이런 것들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토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토지는 토지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자체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지만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건물의 사용 연수, 즉 노후화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로 구별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토지 분석에는 주로 하는 것이 해당 토지를 규율하는 관련 법규, 그다음에 공시지가, 시가, 개발 타당성 뭐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입니다. 두 번째 이제 건물 분석이 있는데요. 자, 건물은 해당 건물에 임대 가능한 공간의 면적, 그리고 건물의 물리적 상태, 건물의 유지 보수 가능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외관, 설비, 위생 및 안전 등의 요소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데 들어가는 운영 비용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건물 분석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제 공간의 양과 질 살펴보고요. 공용 부분의 상태 그리고 입주자 개별 공간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공간의 양과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 건폐율과 용적률을 파악해서 이제 그 공간의 양과 질을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건폐율은 이제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양과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뭐 출입자의 동선, 그리고 관리 상태, 조경, 뭐 이런 건물의 외적 상태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임대료 수입과 또 용이성 확보를 위해서 임대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의 어떤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봤을 때는 임대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 내부의 공간 디자인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설비라든지 배관, 벽지 등의 시공 상태, 그리고 정기적인 수선 여부, 교체 여부 뭐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의 양과 질을 파악해 가지고 결국 이제 개별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어떤 임대 공간 단위의 수 또는 임대 공간의 면적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물 분석의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공용 부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입구라든지 로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빈번하게 사용되는 공용 부분의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건물 분석의 내용은 입주자 개별 공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의 그 개별 공간을 꼼꼼히 점검을 해가지고요. 임대 가능 공간으로서의 장점 무엇인지, 문제점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편의시설까지의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점유율 그리고 뭐 과거에 있었던 임차인의 특성 뭐 이런 것도 살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자산 분석의 내용은 이제 임대차 분석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분석은 그 신규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인수할 때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임대 기간, 뭐 평균적인 임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약 조항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뭐 임대료 할인 요건이라든지 연장 계약 조건, 중도 해지 및 원상 복구, 그리고 계약 종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특약 조항도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임대차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공실률 그리고 재계약률, 임대료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임차인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변 건물에 대한 상대적인 임대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재계약률이 낮다라고 하면 뭐 다시 계약하는 비율이
적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그 서비스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그러니까 임차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에 만족해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기존 임대료가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보다 더 높았음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수정을 한다든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의 변동이 뭐 꾸준히 없었다. 뭐 꾸준히 그냥 좀 임차인들이 계속 계약을 재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임대료가 주변 건물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관리 상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상태 분석은 이제 대상 부동산의 과거 준법 상태, 그 현재의 관리 상태, 뭐 인력 관리 및 재무 관리, 그 일상적인 운영 비용,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상 부동산이 보건이라든지 안전 그리고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준법 상태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런 것들과 관련된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 현행 기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 관리 현행 기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유지 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그 고용 현황 그리고 뭐 피고용자들의 능력이라든지 훈련 상태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력 관리 점검을 통해 가지고 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인력들이 적합한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 건전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대상 부동산의 순운영 소득 NOI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놈하고 뭐 부채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자산들과 비교해 가지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건전한지 여부를 또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운영 비용을 파악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뭐 인건비라든지 또는 임차인에게 청구되지 않는 공익비, 조경 관리, 엘리베이터 유지에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뭐 쓰레기 처리 및 경비 등의 서비스 계약,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공급 처리 시설과 설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비용, 뭐 또 기타 관리 비용, 뭐 이런 것들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일상적인 운영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공익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공용 부문에 지출되는 그런 비용을 갖다 의미를 하죠. 그래서 뭐 전기료, 막 공용 부문의 전기료라든지 또는 뭐 보안과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인데요. 뭐 이것들 대부분은 임차인에게 청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일부는 그 청구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소유자 또는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자가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일상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